넘겨보시면은 페이지 366페이지로 갈게요. 366.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 내용은 시험일 기준으로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원래는 시험 공고 날짜로 우리가 법을 했는데 우리가 시험이 10월 20 며칠이죠? 그럼 10월 26일 날까지의 법을 다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매달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됩니까? 바뀔 수 있는 만한 거를 피해요. 그래서 뭐 몇 년은 잘 안 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나요? 좀 전에 제가 보금자리론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만 비교하는 정도만 가지고 가시더라는데 자, 보금자리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건 이제 무주택 서민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차입자가 상가에 대여 주택인이어야 돼요. 주택 1억을 가지고 A은행한테 어떻습니까? 얘가 자금을 대출해주면 갚아나가죠. 그 원리금을 상환하죠. 그죠? 원리금 상환. 자, 그러면 얘는 고정금리예요. 변동이다, 고정이다? 고정금리고 단기예요, 장기예요? 그럼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오른쪽 가시면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신청 대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대출 신청이 현재 민법상 성령인자가 되고요. 그냥이 되어 무주택자여야 돼요.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 2주택, 대체 취득을 또 위한 일시적 2주택도 허용되고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적용되죠. 그다음에 대상 주택은 상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공부상 주택이어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냥 다 제외된다. 제외되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70%까지 대출이 돼요. 비조정지역 같은 건 80%도 됩니다. DTI라는 거 배우셨죠? 이제 조정지역의 최대 60%고 비조정지역은 70%. 최대 금액이 얼마까지다? 3억. 그래서 세자녀 가구는 이제 4억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대출 기간은 몇 년이 있어요. 10년, 15년, 20년, 30년. 자, 아까 상환 방식이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있었죠. 그래서 매월 방식으로 갑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월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고 체증식은 늙어야 돼요, 좀 젊어야 돼요. 40세 미만으로 이제 한정해서 선택이 가능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겠죠. 뭐 최대 5년인데 뭐 이율까지 최대 이율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구나라는 것만. 그다음 이제 밑에 가시면은 주택연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주택연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택연금 쪽이 더 잘 나옵니다. 주택연금. 그래서 주택연금은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갚아나가죠. 근데 이거는 주택연금은 자, 우리가 얘가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한다면 역모기지론이다 한다. 역모기지론이고 또는 역조정이라는 걸 아마 읽다 보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주택연금인데요. 자, 그러면 아까는 차입자가 그냥입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겁니까? 빌렸는데 갑이라는 이제 60세 이상 노인께서 주택은 7억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안 해놨을 수 있죠. 그걸 담보로 잡아요. 역으로 A은행한테. 그 다음에 연금을 타냅니다. 아까 웃긴 게 아까는 그냥입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갚은 겁니까? 그럼 나중에 다 갚으면 자기 집이 되죠. 근데 이건 틀려요. 집은 있어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연금을 타죠. 그럼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깨끗 죽으면 이걸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업무는 금융공사는 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증서를 발급해요. 뭘 발급한다? 왜? 얘가 얘한테 보증을 해주거든요. 보증서를 발급해서 얘한테 넘기면 얘가 연금을 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을 지급해준다, 보증금을 한다. 보증금을 하죠. 이해가셨어? 그래서 이제 의의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소득이 없으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고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가 보증을 해주죠. 뭐가 나왔었냐면 연령이 나왔었어요. 연령은 안 바뀌는데 아까 제가 60세 이상이었죠.
근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라고 돼 있어? 그러면 둘 다야 한쪽만 60세면 돼. 한쪽만 60세면 돼요. 이해 가셨나? 근데 옛날에는 둘 다 60세였다는 거야. 그러면 띠동갑이면 몇 년을 기다려? 12년을 기다리죠. 맞습니까? 너무 빨리 늙거나, 그지? 꼭 내가 12년을 기다려야겠다는 얘기는 좀 못하겠는데, 나도 기다려야 돼. 자, 나 그러면은 갈게요. 조용히 해봐. 자, 그러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만 60세. 찾으셨죠, 그죠? 근저당 설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확정 기간이라는 걸 정할 수도 있어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인, 연소자인 만 55세, 84세 참고만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주택 보유수는 그냥입니까? 1주택을 소유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대상주택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시가 얼마 이해해야 돼요? 9억. 그래서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돼 있죠?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분의 몇 이상이어야 돼요. 2분의 1 이상. 근데 확정기간은 노인복지주택은 그냥 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증기한은 종신이라는 건 사망할 때까지예요. 그럼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시까지 가는 거죠. 근데 아까 확정기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그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까지만. 뭐 주택 계약 해지 사유는 뭐 둘 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고, 다른 것도 참고하시고, 지급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어떤 것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종신은 사망할 때까지인데 월 지급을 종신까지 가는데 종신 지급과 혼합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종신 지급은 인출이 없어요. 그냥 월 지급을 종신토록 가는데, 자, 종신 혼합은 그냥입니까? 이 할아버지가 인출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대출 한도의 50% 이내 가능하다고 돼 있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지급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 확정 기간은 그냥이야. 기간을 확정해.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확정 기간 혼합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나요? 원래 담보 대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걸 상환하는 목적입니까? 그럼 상환용으로 인출하는 도가 있죠. 50에서 70% 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월 지급 종식토록 지급받는 거죠. 우대 방식은 우대해 주는 거고, 월 지급의 지급 유형도 그냥 참고하시고 변동금리 체크하세요. 자, 아까 제가 보금 자료는 그냥이었어요? 고정이었어요? 근데 얘는 무슨 금리다? 변동이죠. 체크하셨어? CD와 코픽스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가상금리를 한다. 아까 공사는 그냥이야 보증 업무를 해. 그럼 보증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모기지론이 보금자료론이에요. 아까 보금자료는 그냥요 중도상환수로가 있었어요. 근데 연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기상환수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라는 게 있죠. 그럼 초기보증료는 반납이 되진 않아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 할게요. 일로 와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60세를 넘으셨어요? 넘었어? 넘으려고 해요? 많이 드셨네. 근데 우리가 다 보험자료를 하지 주택연금 아직 신청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해봐요. 그럼 보험자료로는 우리한테 오죠. 보험자료는 그냥 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있어요. 맞죠? 근데 얘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어 얘는요. 종신이니까 중간에 어머 나 그냥 상환할래요. 그럼 수수료 주지 말아요. 그러지 끝난 말이야. 얘기해봐. 그럼 공사가 그냥이야 얘네들이 돈이 들어가죠? 그럼 아까 초기 보증료라는 게 있죠? 그걸 반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다. 자, 야, 얘는 중도상환 수수료 있지? 얘는 수수료 있어 없어? 없으면 공사가 손해를 보잖아요. 초기 보증료를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적혀져 있지 않아서 힘든 거죠?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넘겨보세요. 뭐 담보라는 것은 1순위가 그 저당 설정을 제공하고 따라서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 있을 경우는 종신혼합 방식의 수시 인출금이 이미 설정된 자금을 이제 말소하는데 뭐 이런 데까지는 좀 나오지 않나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11번 있죠. 11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출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거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안 바뀝니다.
자, 이용자가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대출금 상환액은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주택 가격이 크고 대출 잔액이 작아서 상환할 금액이 대출 잔액인데 뭐냐면, 자, 봐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60세께서 보통 이 금액은 5억까지만 해줘요. 얼마까지 해준다? 5억. 그럼 5억을 연금을 타내는 거죠. 근데 5억을 타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5억을 타기 전까지 4억을 타먹고 깨끗하게 뒤졌어. 그냥이야 1억이 남았어. 은행이 처먹어야 돼?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요. 맞나요? 근데 위에 거는 뭐냐면 대출 잔액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는, 이 할아버지가 5억을 타고 장수를 하시네? 그냥이야 1억을 더 타먹었죠? 그러면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공사가 보증해 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그냥이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장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 가입할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먹고 집을 이거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안 죽으려고요. 그러면 넘더라도 그냥이야 공사가 보증해줘. 그래서 나라돈 받아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오래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중요 기출 문제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5번만 보세요.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자, 종신은 죽을 때까지죠.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를 초과했잖아. 상속인한테 상환해?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 공사가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오래 사세요. 이게 좋은 방식이야. 그죠? 그래서 짧으면 안 돼. 짧으면 상속하는데 오래 그냥 길게 가는 거야. 그럼 5억을 타먹어, 더 타먹어. 더 먹고 배째랑이 씨 그러면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건강도 좀 챙기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아따. 그 다음에 왜 웃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366페이지 가시면 이 저자가 거기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있어요? 지금 배웠던 게 두 가지죠. 그냥해요. 보금자리론이야. 장기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그래서 공사가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는 사람한테 만기 10년, 30년 장기 대출하게끔 대출을 해주고 은행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이야 그냥이야 보증업무를 해줘. 소유자지 주택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여태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을 받는 다음에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부담해서 보증하는 행위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따로세요. 역저당. 이게 어디 있었냐면 넘겨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까 이 저자가 어디에다가 해놨냐면 337페이지에 해놨어요. 찾는 속도가 다 느려. 빨리빨리 찾아요. 자, 그러면서 역저당. 이게 주택연금이에요. 무슨 연금이다? 주택연금. 자, 1번 역저당이란 통상적인 저당과는 반대로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기간마다 그냥이야 일정액씩 주죠. 연금을 주잖아요. 그럼 기간 만에 그 지불한 원금과 누적 이자를 다 일시로 상환하는 거예요. 이 차입자가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했습니까? 연금 형식으로 타드시는 거죠. 대출기업부터 매기간 연금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을 대출받죠? 이 역저당이 바로 주택연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이제 페이지로 가셔서 366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셨어? 거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의의라는 게 있죠. 이 공사는 채권을 그냥 했어요? 유동화했어요? 보증 업무를 해주죠. 주택금융신용보증이나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해주고,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게 있죠. 이 법에 의해서 공기업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주요 업무에다가 별표. 우리 시험 문제는 몇이 선다야? 그럼 여기서 아닌 게 나올 수 있지. 자, 이 공사는 그냥이야 채권을 유동화했어. 유동화해 보유하기도 해. 아까 MBS에 대한 지급 보증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당 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줘요. 밑에 신용 보증도 해주고 주택담보노후에 연금을 지급해서 보증 업무를 해줘. 보증 업무죠. 대출 업무를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352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돼 있죠. 이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 이제 우리가 투자회사법이 매번 바뀌는데 얘가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찾았죠? 자, 그래서 법은 안 바뀌어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3, 4월 달에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법에 나와 있는 뭐 자본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얘에 대한 정의로 가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이제 얘를 학문적인 것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투자회사라는 법을 만들어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리츠라는 회사예요. 리츠 회사. 자, 그럼 얘가 주식을 상장해서 IPO로서 기업을 공개한 다음에 우리가 투자자를 모집해요. 갑을병. 그럼 얘네들이 현금을 주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요. 자, 그냥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수익이 안 나와야 돼, 나와줘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가요.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의 투자라고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오피스텔 같은 월세 받는. 그럼 임대 수입이 나오죠. 그럼 이 회사가 내부 유보로서 성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배당해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주식회사는 배당을 해줘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의무 배당으로 가야 돼요. 투자자한테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MBS 기억나세요? 그냥입니까? 주택저당 담보증권입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증권. 그러면서 여기에 저당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배당해주고 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게 효과가 있냐면 자,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했다는 거는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은 그냥입니까? 주식시장에서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현금성이 높아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얘는 직접 투자했습니까? 간접 투자했습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죠. 현금화가 유동화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황금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주식은 사게 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이 남습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수익도 높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리츠 회사는 전문 인력을 우리가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갖고 안정된 투자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럼 수익성도 높아지죠. 근데 이게 리츠가 우리나라에 활성화돼 있다? 아직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학교론을 들으니까 리츠를 아는 거예요. 오늘 오늘 시간 끝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리츠가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뭐 새로 나온 과자예요? 시작한 거죠. 리츠가 활성화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활성화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연구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 자체의 정책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안 되고 있죠. 매달 딱 규제만 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죠? 또 지방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그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거의 묻지마 투자잖아. 얘기해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피 붙는 거. 분양권 전매라든지. 잘 알지? 딱지 같은 거 사고 막 이런 거. 안 돼 그런 거. 이게 없어요. 그럼 이 회사가 만들어지면 그냥입니까? 이거를 상장화 시킵니까? 공개를 한다는 거죠. 얘기를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이란 자체가 1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한번 사봐요. 근데 얘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액 투자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활성화돼야지만 부동산의 투자가 투명해지는 거죠. 근데 아직 활성화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이 석사 학위를 받을 때 간평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리츠가 한 2000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한 20년 지나갔네? 활성화 안 됐다는 거죠. 이 자본금이 처음에 200억이었어요. 200억이 자본금이 돼? 뭐 장난해?
그 자본금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럼 이 법이 이걸 규제하는 겁니까? 좀 활성화시킵니까? 그래요? 그럼 자본금을 올리겠어요? 내리겠어요? 내리죠. 이해 좀 해봐. 그지? 계속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규제를 합니까? 좀 완화시킵니까? 완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알았어, 바리.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자기 관리. 그럼 자기가 관리하죠? 자기 관리. 편하게 들어가, 편하게. 어차피 뭐 영어도 나오고 우렁우렁 하잖아, 지금.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냥이에요. 이자를 줘요. 배당을 줘요. 따라서 지분금융. 지분금융은 지분은 내 거야, 남의 거야. 내 거죠. 내 거를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이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많이 하면 더 까먹으니까 갈게. 의의 갈게. 리치 있어요? 그냥 한글로 리치라고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특정 다수죠. 다수의 투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해요. 모집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MBS에 투자했죠. 관련 대출에 또 운영하기도 해요. 그럼 수익을 투자자한테 그냥 돼요. 배분해 줘야 돼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간접 투자죠. 가만히 있지 말고 간접 투자에 똥을 쳐야죠. 그 간접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을 직접 산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현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뮤추얼 펀드라고 하고. 그럼 특성은 자, 갈게요. 리츠는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현금화가 안 되죠. 그런 걸 막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리츠는 주식 투자한 거와 같기 때문에 배당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이 있죠. 그런데 그냥입니까? 원금 손실이 나옵니까? 원금 손실이 나와요. 대답해봐요. 정말이에요? 아까 MBS 하세요? 운하제도 외국제도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갖고 왔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안정된 수익입니까? 그렇죠. 이건 이자 수익이에요. 0.2%, 2.5% 나면 그냥입니까? 원금은 손실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응? 근데 얘는 그냥이야. 손실이 와. 지분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이 지분에 투자한 거는 배당을 먹는다는 거는 자기의 손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지분을 주식화 형태로 하니까 그냥입니까? 환급성이 높습니까? 현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죠.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증권화시킨 거예요. 그래요? 네, 여쭤볼게요. 채권을 증권화시켰어요? 지분을 증권화시켰어요? 그 지분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페이지 345로 가야 돼요. 많은 시간이 소비됐어요. 345페이지 심화학습이 있어요. 찾았어? 그럼 요 리츠는 부채야 지분이야? 지분이에요. 자기 자본을 조달했어요. 얘기해봐요. 남의 걸 팔았어요? 자기 걸 팔았어요? 그럼 주식을 발행했죠? 찾았어? 리츠에 대한 증권이 지분증권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부채금융이야? 지분금융이야? 지분금융에 들어갔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53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자기 관리라는 것은 그냥이요. 자기가 관리를 해요. 위탁 관리는 남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리츠가 실체 회사예요. 실체 여부입니다. 그럼 실체 여부를 봤을 때 그냥이다. 실체 회사가 있어요. 실체 회사. 그 실체 회사가 있으면서 실체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직원이 없겠어요? 직원이 있겠어요? 임직원이 상근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하더라도 위탁 관리라는 건 나간 거예요?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런가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봤어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명목. 그러면 명목회사라는 것은 실체가 없죠? 실체. 명목회사가 되고요. 얘는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자산관리회사한테 그냥요 위탁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거예요.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IMF 아세요? IMF 때 IMF는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부동산이 현금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특히 이제 극동건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극동건설 아는 건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인데 건설회사가 부도 났다는 것은 자산이 없어서 그래요? 현찰이 없어서 그래요? 유동화가 안 돼요, 유동화가. 그렇죠? 그 법정 관리 들어간 거는 또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요. 그죠? 맞아요? 국가가 나서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극동건설이 부도나면 그냥입니까? 하청업체도 부도납니까? 고용이 창출되어 실업이 늘어나요.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회사를 설립하라 그래요. 그냥입니까? 구조조정을 합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거죠. 맞죠? 제 옆에 있는 이 살들이 쓸 데가 있어요? 쓸 데가 없어요? 너 알아, 씨. 그럼 그냥 이제 구조조정해야 돼요. 구조조정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IMF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경영학에서는 따라서 다운사이징. 그래서 어유 유식한 것도 배운다 나한테. 그렇게 해서 몸뚱이를 줄이라는 거예요. 가장 압박이 왔던 게 은행에서 인원을 감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잘립니까? 잘려나가는 거죠. 이해 갔어? 그러면 인원만 잘라요? 자산도 줄여요. 줄이라는 거, 팔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이 회사를 설립하라는 거야. 얘기 좀 해봐. 그럼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메리트가 있는 게 투자가 비싸게 팔까? 좀 싸게 팔까? 싸게 팔죠. 500억을 막 200억으로 막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냥이다 현금화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정부가 나서야 됩니까? 그럼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회사 리치가 더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실체다, 명목이다. 그러면 직원 고용할 수 없고 지점 설치할 수 없죠. 자산관리에서도 위탁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더 깊게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딱. 그래서 나 지금 353페이지 하고 있어. 보고 계시죠? 5번만 체크하세요. 실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회사가 있습니까? 그럼 상근이라고 했어요. 상근? 상근은 상시 근로하는 거야. 그지? 저거 안 되면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형태의 리치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기관리 리치가 여기에 해당하죠. 맞아? 근데 페이퍼 컴퍼니는 실체야 명목이야. 그럼 상근 임직원이 있어 없어? 서류상 회사예요. 그럼 리치가 보유한 자산을 그냥입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얘기 좀 해봐. 자, 리치를 도입한 건 그냥이야 부도난 회사를 살려. 그럼 기업 구조조정 수단이라고 돼 있죠? IMF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막 무너졌거든요. 이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업 구조조정 리치라는 걸 도입했죠. 그런가요? 자, 고액 투자자, 소액. 소액 투자자도 투자를 할 수 있죠? 넘겨볼게요. 난 그 사건 알고 있어. MBS는 문화제도야, 외국제도야? 외국제도죠. 그다음에 리츠. 문화제도 외국제도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막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까. 그냥야 외자 유치가 돼. 유치가 되죠. 선진화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리치에 대한 도입은 우리 현금이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유동성을 높은 걸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상장이 돼 있어요. 그냥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시를 합니까? 그럼 투명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외국 투자자의 기회가 확대되겠죠. 찾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 아직까지도 기획부동산이 많아요. 전화가 딱 와요. 때리는 사모님 왜요? 좋은 땅 있는데 사실래요? 좋은 땅이 있으면 지가 사지 왜 사? 그죠? 그냥 또 전화 와. 그럼 이민가요?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냥입니까?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만 원만 있어도 5만 원씩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안전적이죠? 이렇게 되고, 투자의 안정과 또 유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투자회사법은 제가 하라는 것만 밑에 가시면 의의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한 회사에서 이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입니까? 이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겠죠?
임직원이 상근하고 자산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해요. 근데 위탁 관리는 그냥입니까? 자산 관리사한테 위탁합니까? 기업 구조조정도 위탁을 하죠. 자, 기업. 자, 3번의 기업을 보시면 자, 기업이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나? 찾으셨나? 그럼 아까 봐봐. 회사가 부도나면 부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음이 부도난 거예요. 자, 어음은요. 발해기밀만 있어요. 지급일도 있어요. 지급일날 못 주게 되면 부도가 나거든요. 맞아? 그럼 법정 관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해놓게 되면 일반 투자가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메뉴에 가세요. 우리나라는 그냥이다 IMF를 겪었다. 그냥이다 부도가 나기 시작한다. 기업구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업구조정 리츠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됩니까? 시세세 등록세가 면제돼야 되죠.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면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이해 가셨어? 그런가요? 그 다음에 법인격은 부동산 투자에는 주식회사고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이 법에 특별히 정할 경우는 업경은 상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의를 받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상호의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명칭을 사용해요. 그런가요? 그 다음 이 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가 아닌 자는 투자회사 또는 이외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된다,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밑에서부터는 아직 보지 마세요. 넘겨보세요. 자, 갑니다. 넘기시면은 6번, 반가로 6번 있나요? 반가로 6번 찾으셨어요? 반가로 6번, 반가로. 위탁관리 있어요? 얘는 지점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업구조정 리츠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됐고요. 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게 358입니다. 하시면 양가로 4번에 업무라는 게 있죠.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자산투자 운영 업무라는 게 있죠. 자, 부동산을 그냥요 취득할 수 있어요. 관리, 개량, 처분할 수 있고 개발 사업할 수 있고 임대차도 할 수도 있어요. 증권을 매매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드리겠고요. 민법에서 지상권 배우셨죠. 임차권 사용에 관한 권리 취득관리 처분도 가능하고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한테 기속되는 신탁수익권에 대한 게 있죠. 취득관리 처분도 안 한다? 한다. 자, 2번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이요 직원 고용할 수 있죠. 그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보세요. 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조사해야 돼요. 5년 이상.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투자 운영 관련된 몇 년? 3년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고대 떴고요. 근데 3번을 가보세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위탁과 기업구정은 아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지고 됐습니다. 이렇게 가고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36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64로 가시면은 거기에 신디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자, 신디케이션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아서 그냥 신디케이션도 따라보세요. 지분금융 적어놓으세요. 신디케이션도 이렇게 우리가 신디케이션은 거의 시험 출제가 안 돼요.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 그래서 우리가 신디케이션. 자, 그래서 대규모 부동산에 우리가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해요. 갑돌이가 개발업자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100억인데 자기가 50억밖에 없어요. 그냥요 투자자를 모집해요. 모집해서 하나하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A, B, C를 참여시켜요. 그럼 얘네들은 저당 투자가 돼요? 지분 투자가 돼요? 지분 투자자죠. 그런가요? 그래도 얘도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 그것만 가져가세요. 거의 희박해요. 다른 것들은. 자, 그래서 신디케이션도 부채다? 지분이다. 그래서
개발, 취득,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여러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죠. 그래서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봐봐, 미조쳐봐. 간접 투자라고 돼 있어요, 직접 투자라고 돼 있어요. 찾았죠? 그럼 간접이 맞아, 직접이 맞아? 그럼 무슨 말이냐? 아까 리츠는 간접이었죠. 리츠는 자기 이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안 가져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주식만 갖고 있습니까? 근데 얘네들한텐 소유권을 지분을 줘요. 그죠? 그럼 간접이다, 지분이다? 직접이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것만. 다른 것들은 이제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어요.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 옛날에 벤처 사업에 투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업자가 은행 가갖고 은행아 돈 좀 빌려줘. 야 담보 갖고 와. 없는데? 너 왜 왔어? 했더니 어머 죽이는 개발 사업이 있어. 나랑 조인하자. 이런 거예요. 그럼 그냥요 지분 투자자로 들어갔어요.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 두 번째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자와 대출기관이 함께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죠. 그럼 저당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분권을 갖고 가죠? 네,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아까 됐다 중요한 게 331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죠. 별표 3개 치세요. 3개. 3개 쳤어요? 3개 치기 전에 프린트 7번 한번 보고 올게요. 7번 보고. 위탁관리는 명목이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금임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331페이지에 별표를 몇 개 치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네들은 다 그냥입니까? 지분입니까? 지분이에요.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들어볼게요. 331페이지 지분금융이라는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 아닌 법인 또는 개인으로 지분권을 판매했어요. 자기 자본 조달이었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MBS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MBS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어떻게 좀 재밌게 가냐면, 자, 요 부채는 빌릴 채자예요. 그죠? 그러면 따라봐요. 사채, 채권. 그러면 채자가 붙으면 다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으로 가셔야 됩니다. 맞나요? 자, 저당이라는 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담보도 남의 거죠? 이런 게 들어간 게 다 부채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험 문제 신탁증서 금융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는 담보신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담보신탁도 그냥입니까? 담보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MBS는 아직 안 나왔지만 MBS는 그냥입니까? 주택을 저당 잡았습니까? 저당 잡고 담보로 갔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당하고 담보가 들어가면 다 뭐다? 부채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하실 게 ABS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그럼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거야? 아니죠.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34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어? ABS 있어? 그럼 ABS는 뭐냐면 이 A가 어셋이에요. 어셋은 그냥입니까? 자산입니까? 자, 원래 자산 담보부 증권이 맞아요. 원래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학회에서 해석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어차피 얘를 담보로 해서 그냥입니까? 현금화 시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자산 유동화 지권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 ABS나 자산 유동화 지권에는 채자와 저당 담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부채 금융이라고 이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ABS도 그냥이다, 부채다. 부채예요. 적으세요. 무슨 금융이다? 부채 증권이고. 그러면 얘는 봐봐. 아까 MBS는 그냥이었어요. 주택만이었어요. 근데 자산은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러면 ABS가 넓은 개념이에요. 뭐가 넓은 개념이다? ABS. 지금 ABS 보고 있어? 347페이지 하고 있는데? 그럼 MBS하고 ABS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야? ABS가 더 MBS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 그러면 자산담보증권은 부동산 들어갔지? 학자금의 대출채권도 있고요. 자동차 대출채권도 있고 주택담보채권, 매출채권 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는 종류가 하나야? 굉장히 많아. 그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라는 거죠. 기초가 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ABS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MBS는 그냥입니까? 주택만입니까? 주택만 가지고 가요. 그래요? 학자금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증권은 기초자산의 학자금 대출 채권이고 오토론 증권은 기초자산의 자동차 대출 채권이고 CMBS라는 게 있어? 미주죠. 자, CMBS는 이게 커머셜이에요.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그럼 주택이야, 상업용 부동산이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간 거죠? 그래요? 상업용 부동산. ABS가 다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자산을 기초로 한 ABS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기초자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MBS 발행 구조와 동일하다는 건 MBS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 유동화라는 법률에 따라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SPC라는 회사가 얘를 발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체크하셨죠? 그러면은 넘어오셔서 페이지 331페이지. (2번)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비교라는 게 있어요? 자, 비교해봅니다. 자, 수익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지분금융은 그냥입니까? 배당을 먹습니까? 부채는 이자를 먹죠. 부채는 수익과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를 먹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 경영 참여 측면에서는 지분금융은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 좀 투자해봐. 주식 투자하면 나중에 주주총회 막 열린다고 나와. 그래요? 근데 부채금융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MBS에 대한 거는. 아따 정말. 투자를 해봤어야 알지. 주식은 주식에 투자하면 오라 그래. 경영에 참여하라고. 알았어요. MBS는 그냥 이자를 먹어요. 그럼 이자만 처먹는데 무슨 경영에 참여해요. 알았어요.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지분금융은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자금을 융통해서 부동산 금융의 니치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따라서 펀드. 아까 신디케이트 기억나요? 조인트 벤처 이런 게 지분금융이에요. 근데 부채는 어떻게 하시냐면 봐봐. 부채, 사채, 채권. 그럼 채자가 있으면 다 부채금융이에요. 따라봐요. 회사채, 주택상환사채, 국채, 지방채, 잡채. 잡채 찍으면 안 돼. 잡채는 큰일 나. 혼돈아. 잡채는 아니야? 먹는 거야, 잡채는. 자, 그러면 근데 어디 하다 그랬지? 부채금융 하다 그랬지? 채권이나 사채 나오면 무조건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 아까 ABS 있어요? ABS도 부채에 들어가요. 근데 원래 이게 해석은 자산 담보부 주권이 맞아요.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는 자산 유동화 주권이라고 나와요. 그죠?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MBS도 그냥입니까? 저당에 들어갑니까? 저당에 들어가고 그 밖에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죠. 담보신탁도 그냥입니까? 담보가 들어갔습니까? 이게 원래 신탁증서금융인데 담보신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소구라는 것은 나중에 돈을 빌리면 그냥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지분금융은 상환할 필요는 없죠. 근데 부채금융은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일로 와봐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을 비교할까요? 부채금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분을 외우시는 게 나아요? 부채금융을 외우시는 게 나아요? 아니, 지분은 되게 많잖아, 종류가. 지분을 어떻게 다 외워? 부채로 가는 게 빠르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채자가 붙거나 이런 게 붙으면 그걸 찍으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좀 아픈 게, 여러분한테 좀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387페이지로 가보세요. 387로 가시면 마음이 좀 아파요. 이 저자가 책은 잘 쓰는데 아주 내용이 약해요. 387로 가셨어요? 그럼 25번 있죠? 그다음에 메자닌 금융 찾았습니까? 이런 게 나왔거든요. 메자닌 있어요? 야, 너 여기 괜히 왔나 보다. 메자닌 있어요? 그 메자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메자닌은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건물 1층과 2층에 라운지 중간층이에요. 그냥입니까? 혼합형입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죠. 요게 메자닌 금융이에요. 무슨 금융이다? 메자닌. 아니, 강사가 원래는 틀에 박힌 것만 해주는 게 강사야.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 그냥이야 24회 때 나왔어.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상태를 보면 여기 가기가 싫어. 메자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성격을 혼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두 가지 성격이 그냥입니까? 같이 갖고 있습니까?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죠. 1번이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 자, 그러면 뭐냐면 따라 신주라는 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나중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나 그냥요 주식하고 채권이 다 들어갔어요. 혼합형이라는 거죠. 이걸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메자닌 금융. 뭐라고 한다고요? 메자닌 금융. 적어놨어요? 그럼 메자닌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매입한 거는 채권을 매입했죠? 채권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그냥입니까? 신주로 받습니까? 신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신주 인수권. 주식 인수권. 아시겠죠? 주식 인수권.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가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메자닌 금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럼 지분과 부채를 얘기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주택상환 사채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사채. 부채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런데 자산 유동화 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ABS입니다. 뭐라고요? ABS예요. 맞아요? 이제 ABS는 원래는 자산담보보증권이 맞는데 자산 유동화 주권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산 유동화 주권이 뭐다? ABS라는 거죠. 그럼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메자닌 금융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나 괜히 했나 봐. 메자닌 있어요? 합격시키고 싶은데 괜히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어. 메자닌은 그냥이야? 혼합형이야? 두 가지 성격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신주가 있습니까? 부사채가 있죠? 그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바르게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는 얘기죠. 어머, 봐봐, 신주, 사채. 그럼 사채만 있어? 주식도 있어? 혼합형이라는 거죠. 메자닌 금융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해설도 있지만 혼합 상태예요. 그래서 사채로서 부채 금융이지만 나중에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죠.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거기 두 번째 줄에 전환 사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사채? 배당 우선주도 우리가 배당 우선주도 나오긴 하는데 이건 안 나와. 배당 우선주는 그냥 이것도 그냥 이 메자닌인데 전환 사채라는 게 있나? 따라서 전환 사채. 그러면 전환 사채라는 것은
자, 원래는 그 사채였죠. 미래 일정한 시점에서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사채요, 전환 사채. 그러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뭐로 전환한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렇죠? 채권을 발행했지만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다시 할게. 지금 메자닌 금융이 있죠? 메자닌 금융. 가장 유력한 게 신주 이수권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메자닌 금융에서 가장 유력한 건 신주 이수권 부사채가 나왔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근데 전환사채라는 게 있죠. 전환사채는 아직 안 나왔지만 문제집에서 많이 다룬다는 거예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전환사채. 그럼 전환사채와 지금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있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나오면 어머 교수님 사채잖아요. 부채 찍었다가 내년에 또 와요. 이거 부채다, 메자닌 금융이다. 메자닌 금융이죠. 잘할 수 있겠어요? 갈게요. 자, 두 가지를 제가 찍었어요. 뭐하고 뭐가 메자닌이다? 아니, 그러니까 메자닌은 지금 뭐하고 뭐가 메자닌이야? 혼합인데 두 가지 불러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가만 있어봐. 얘와 얘가 메자닌이라고. 그럼 얘와 얘가 나오면 메자닌 찍기란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죠?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 해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무슨 금융이라고? 메자닌 금융이에요. 맞아요? 그럼 전환사채도 그냥이요. 채자가 들어갔어요. 사채 들어갔죠. 근데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그냥입니까? 채권을 매입해서 뭘 주죠? 신주를 인수권하는 거죠. 맞죠? 전환사채도 그냥입니까? 채권을 발행했습니까? 발행했지만 뭐를 전환주겠다는 주식을 전환하겠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꿈속에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태풍이 막 심했어요. 내가 너무 호리호리하다 보니까 내가 막 태풍이 날아가요. 그래서 전봇대 아세요? 그다음에 전봇대, 전신주가 전봇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신주에 매달려요. 그다음에 전신주에 매달린 어디에 매달려? 전신주에 매달린 거죠. 자,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특강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이거는 초보자들은 안 먹혀. 동영상이 많은 예증들이 있을 거야. 어머, 저걸 알았을 걸. 그런 거지. 그럼 어디에 매달려? 전이 뭐야? 라면만 알아. 신주가 신주인수한 거지. 매달린이 뭐야? 매달린이 아니라 메자닌 금융이라고.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얘는 99%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다시 갈게. 메자닌 금융이 어떤 거야? 신주, 인수권, 부사채. 자산유도관 주권은 뭐예요? 부채가 되겠죠. 부채. 너무 오늘 심하게 가나 보다 내가.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지분. 내가 넘어왔어. 그지? 내가 상태를 봐야 되는데 상태를 안 본 상태에서 지금 특강을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봐. 좀 이지방 와서 줄 거. 이거 아니면 메자닌 금융을 찍는 거라고. 맞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부채라는 건 그냥이야 채자가 들어가. 주택상환사채가 들어갔다고. 근데 ABS는 자산 유동화 주권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라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지분이라는 거죠.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메자닌 금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곤란한 문제가 거의 99%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어디에 매달려? 전신주에 매달리죠. 전이 뭐야? 신주가 매달리니 메자닌 금융이죠.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합격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좋은 강사를 만나서 그래요. 좀 쉬었다 갈게요.